정부가 2월 초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그 밸류업 프로그램 뚜껑을 딱 열었는데 시장에서는 잉, 띠용 이런 반응이에요. 어때요? 그 보시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뭐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어허. 네. 그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뉴욕 증시는 날마다 사상 최고가를 쓰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니케이가 개국 이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놨지만 증시에서는 엥 이게 뭐야 이런 반응입니다. 왜일까요?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김칫국을 너무 많이 마신 걸까요? 어떤 점들이 달라서 일본은 되고 우리는 안 되고 있는 건지 미래에셋 김석환 연구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입니다. 그 사이에 증시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부가 2월 초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그 밸류업 프로그램 뚜껑을 딱 열었는데 시장에서는 잉, 띠용 이런 반응이에요. 어때요? 그 보시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뭐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어허. 그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어찌됐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취지를 선의로 이해한다. 취지는 그럼 선의로 이해하죠. 저도 취지는 선의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냐? 효과 봤잖아요. 효과 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이 나온 게 1월 24일. 그러니까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 그리고 이제 증권사 또는 은행 CEO들이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게 좀 본격적으로 나온 얘기가 그 자리였고 그리고 이제 1월 25일부터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면 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뭐 기아, 현대차 무거운 주식들이 들썩들썩했고 금융주 올라가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정책이 나온 다음이 아니라 뭔가 정책에 알맹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걸 정책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잠깐 포즈가 됐는데 일단 수급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올해 들어서 결국엔 제가 수급은 외국인 중심으로 많이 말씀드리니까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약 12조 원 정도 국내 증시 순매수를 했는데 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약 9조 2천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분명히 뭔가 물론 외국인 같은 경우도 기대감을 가지고 유입이 됐던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나오고 난 1월 25일 그 마지막 주에 현대기아차가 실적 발표를 했고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다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센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하고자 했던 얘기를 그대로 몸소 실천한 부분이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최근 특히 2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예요. 반도체보다 더 많이 샀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취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한 단계 조금 그러니까 결국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해서 리레이팅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격에 맞는 평가를 받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는 좀 이해를 하고 어찌됐건 어제 이제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약간 시장이 실망한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해요. 없잖아 있기는 한데 뭐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끝날 사안은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뒤에서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스타트는 끊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실망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실망의 포인트가 세제 지원 같은 거라던데 어떤 걸 기대했는데 실망한 거예요? 뭐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이제까지 안 했던 것들을 해야 하는 거니까 이제 동기를 유발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다 빠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이제 법인세겠죠, 당연히 법인세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또는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서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뭐, 네,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는 이제 배당 성향, 이제 배당 금액 자체를 이제 더 늘리는, 결국엔 이게 이제 주주에게 환원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의 주주는 CEO가 아니라 주주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상장 회사는 주식 회사잖아요. 네. 주주가 주인인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이론적으로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또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도 보면 뭐 저희가 워낙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스탠스나 투자 방향성을 좀 보면 길게 보고 하시는 투자는 아니죠. 약간 그러니까 뚝배기식의 투자가 아니라 약간 프라이팬식의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급등 나가는 종목에 계속 이제 눈이 가고 손이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러면 결국엔 이제 고점에서 물려서 약간 속된 말로 네, 뭐 그렇죠. 그런 거 있죠. 힘들어지죠. 이제 저희가 이제 다 먹고 나면 이렇게 그 접시나 이런 거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네. 제 입으로 말씀 못 드리겠네요. 아무튼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투자를 해서 갖고자 하는 효과가 뭘까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내 자산의 부를 늘려서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엔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아주 길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이제 이런 배당주 기업의 스탠스, 그러니까 정부의 취지에 맞게끔 한다라고 했을 때 배당 투자를 좀 더 확대한다라고 하면 그런 배당 투자 소득세 이런 부분을 좀 인하해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그래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사이드인 거죠. 그러니까 에피타이저 같은 거고, 좀 더 본질적인 거는 저는 기업들한테 있다고 봐요. 네, 기업들한테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현대차, 기아차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굳이 외부에서 이런 프레스가 오지 않더라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주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환원 정책을 얘기를 하고, 또는 지속적으로 내가 본연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수익성을 주주들과 쉐어한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식 주식시장이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결국엔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업 본연의 변화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부 정책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 부가적인 부분인 거지, 더 본질적인 거는 결국에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는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그 기업이 사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벌어서 결국엔 주주들과 잘 나누고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더 투자하는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이제 결국에 이제 그런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그동안 주가에 솔직히 신경 쓰지 않았던 게, 이게 주가가 올라가 봤자 상속세만 늘어나지 않느냐, 이 부분 때문에 상속증여세를 좀 고쳐줘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책을 할 거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 논외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질문은 그거 같아요.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는 달리 아무래도 이제 재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엔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한 좀 얘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궁극적으로는 좀 풀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게 된 그런 벤치마크를 하고 있는 모델이 바로 이제 일본이 시행했던 거잖아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좀 더 가속화시키기 위한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 PBR과 관련한 또 그러니까 가치가 낮은 기업들을 가치를 좀 높이자, 이런 내용이 물론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기업 가치 제고의 핵심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기업 지배 구조의 개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호 출자도 해소를 하고, 또는 좀 복잡하게 꼬여 있는 그런 기업 지배 구조도 좀 단순화시키자. 이런 게 또 핵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근데 하는 우리는 거였어요. 이번에 나온 정책을 보니까 페널티, 소위 강제 조항이 없잖아요. 그런 건 없죠. 그게 없는데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그렇게 해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이제 시장에서는 실망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컨대 보면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초안에는 원안의 검토 사항 중에 하나는 자사주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사들여서 소각해라 이런 조항도 넣지 않겠느냐. 이게 얘기가 오갔다는 그런 내용들도 말들이 왔다 있었죠. 갔었죠. 네. 근데 그런 거 빠지고 일본이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움직인 게 제대로 안 하면 상장 폐지할 수도 있어.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정도 얘기가 나와야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던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 아닐까요? 어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지금 보면 실제 이제 작년부터 현재까지 아까 뭐 제가 외국인 수급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본 시장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본 시장은 작년에 그 기업 밸류업 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나오고 나서 5월에만 50조 원어치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을 했잖아요. 네. 지금 보면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에만 대략 한 3조 5천억 엔 정도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는 얼마만큼 들어갔느냐? 지금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네, 39,000 넘었죠. 34년 만에. 네. 근데 올해만 들어서 2조 7천억 엔. 아, 작년 연간 들어갔던 그 거의 한 80% 정도가 그러네요. 지금 한 2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유입이 된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니까 반응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일본의 5대 상사에 대한 투자 비중을 많이 늘리기도 했었고 찍어줬잖아요. 그렇죠. 형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그러기도 했었고 뭐 실제 지금도 그런 포지션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좀 부분들이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까 뭐 얘기하셨던 것처럼 상생 폐지와 같은 그런 강제 조항은 이번에 뭐 빠지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향후 이제 어찌됐건 1차적으로 내놓고 앞으로 2차, 3차 계속해서 이제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니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당장 작년에 시행했던 그 밸류업 같은 프로그램만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베 내각 때부터. 10년 전부터 했었고 좀 더 본격화된 게 이제 2021년에 기시다 내각이 들어온 다음에 22년부터 시장 제도 개편부터 해서 쭉쭉쭉 지금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갈 일이 더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이 이 사상 유례 없는 엔저를 용인한 이 정책이 사실 엄청 큰 그림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는데 마침 모든 온 우주의 기운이 일본 증시를 도와주는 이 시점에 효과가 극대화된 건지 어떻게 보세요? 운칠기삼이죠. 운칠기삼. 지금 10년 전부터 씨앗이 심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베 내각 때 소위 세계의 화살. 그렇죠. 재정과 그 기업들의 성장과 이런 것들이 통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건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건지 잘 맞아떨어진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그래서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 이런 게 들어가야 그래야 일본처럼 이 텐션이 유지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요때 다른 거 다 빼도 요거 하나는 들어가야 밸류업 프로그램이 유지가 될 거다. 요 효과가 있을 거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기서 약간 그 정치적 발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죠. 경제 정책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고 뭐 지금 뭐 여러 그 정당에서 각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내놓고 있는데 이게 뭐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이 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게 됐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아까 그 얘기했던 것 중에 자사주 매입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정부안에서도 아마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에게 꽤 큰 베네핏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하면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을 준다.
요거 원안에서 아마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안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논의 과정 저희가 면밀히 보고 또 알려드릴게요. 그게 그런 거죠, 연구위원님. 그 자사주를 사들여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거는 결국 ROE를 올리겠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되는 거죠. 뭐 RO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은 좀 생소하겠지만 이게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자본은 그냥 내가 들고 있는 회사의 주식.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 네.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1년 동안에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수익을 많이 냈느냐. 당연히 이 지표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약 8% 정도 돼요. 최근 10년 평균 기준으로 보면. 네. 근데 뭐 그거나 돼야 다행이지 그것도 안 되는 회사 많잖아요. 그쵸. 네. 이제 우리가 이게 8%이고 신흥국 평균 뭐 여기에 같이 비교 지표를 썼던 뭐 대만이나 이런 쪽을 넣어서 보면 한 11% 그리고 글로벌 평균이 한 15% 선진국 평균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진국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번에 일본이 내놨던 프로그램도 PBR 1배, 네. ROE 8%. 그게 돼야 이제 우리가 가치 있는 회사로 인정하겠어. 최소한 이런 기준을 제시했었는데 삼성전자가 10이 안 되잖아요. ROE가. 네, 그렇죠. 애플은 200에 가까운데 이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일본과 관련해서 중국 자금이 한국 건너뛰고 일본으로만 간다. 이거 맞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지금 외국인들 자금이 지금 네. 보면 이번 올해만 들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연간 전체 외국인 누적 순매수의 한 80% 정도가 최근 2달 동안 이제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한국엔 왜 안 옵니까? 우리가 더 가깝거든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왔는데 네, 일본이 워낙 많다. 지금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부터 현재까지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대략 한 26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26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미국 증시에서 얘기를 할 때 대형 7개 기업들 솔직히 뭐 7개도 안 돼요. 5개 기업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그 5개의 기업들. 아이고 애플 테슬라가 언제 그런 회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또 AI5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또 묶고 있는데 아무튼 그 기업들에 대한 쏠림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우리나라 쏠림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면 방금 제가 외국인 수급이 작년부터 현재까지 대략 26조 원 정도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 한 25조 5천억은 반도체에만 들어갔어요. 그럼 나머지는 전체적으로는 5천억밖에 순매수 안 된 거죠. 나머지는 계속 춥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에서도 보면 최근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슬로우하는 모습 뭐 아주 센 모습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약간 소외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꿋꿋하게. 네. 근데 이제 아쉬운 건 그거죠. 누군가 샀으면 누군가 팔았을 거잖아요. 네,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삼성전자를 던졌다. 아니 삼성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거든요. 사실 그동안. 원래 묵어야 터질 때 제대로 터집니다. 아니 장투하고 싶죠. 근데 장투했다가 이 길이 아닌가벼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뉴욕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뉴욕 증시의 빅테크 영향 정말 많이 받습니다. 뉴욕 증시가 지금까지 좋은데 간밤은 하락을 했고 PC 대기하면서 29일 날 나올 개인 소비 지출 지표를 대기하면서 약간 시장에 그 눈치를 본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 발표된 이후에는 장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저희가 1월 중순에 발표됐던 CPI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CPI가 좀 쇼크가 나왔었고 그 전에 발표된 고용 지표도 좀 쇼크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쇼크보다는 서프라이즈긴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걸 쇼크로 받아들이긴 했죠. 왜냐하면 이러다 보니까 연준이 원래는 이제 시장은 이제 올해 들어서기 전에는 3월부터 첫 번째로 금리 인하해서 쭉쭉쭉 내려서 올해 대략 한 1.5% 포인트 정도. 그럼 현재 5.5%이니까 상단이 대략 4%까지 연말 또는 4% 이하로 금리가 내려갈 수 있겠네라고 시장이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 기대치가 대략 한 4.5% 내외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쇼크로 나오면서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에 대한 예상치도 좀 올라간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또 높게 나오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약간 시장 최근에 어찌됐건 시장이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니즈가 꽤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물가에 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 계속해서 서비스 물가가 꽤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4%대 이상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임금 상승률이 꽤 높게 나오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50개 주에서 거의 반 이상이, 반 정도가 되는 주에서 최저임금이 다 올랐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거비 같은 경우인데, 주거비가 이제 물가에 반영되는 주거비는 좀 시차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올해 중반까지는 계속해서 좀 물가에 반영되는 주거비는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긴 하겠지만, 최근 집값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꽤 또 심상치가 않기는 해요. 물론 지금 이제 구조적인 그 문제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집값들이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월 대비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런 주거비에 대한 물가도 약간 좀 울퉁불퉁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 경로가 좀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내가 그동안 벌어서 차익을 실현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생겨요. 한 가지는 나는 아직 이장에 눈치만 보다 진입을 못했다. 이런 분들은 그럼 조정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 좋은 전략입니까? 근데 저는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뭐 지금 시장이 워낙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상황에 결국에 이제 가장 핫한 테마는 결국엔 AI라고 하는 게 지금 큰 기둥을 잡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여타의 매크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여전히 좀 불안한 감들이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방금 얘기했던 우리가 물가 상황만 좀 놓고 보면, 물가에서 지금 중요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상품이나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물가의 영향을 전무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물가가 다시금 튈 수도 있는 우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분할 매수도 하지 말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일단은 가지고 있으시면 일부 차익 실현은 오케이. 다만 이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더 스테이하자. 좀 기다려보자. 그래요. 분위기 파악 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김석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